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분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 꿈이라고 하면 이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거라고 하죠. 오늘은 이 나사에서 펠로우십을 받으신 여성 과학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희대 우주과학과의 이정은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태양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행성에서 왜 지구에서만 생명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가 황폐화된다면 어떤 곳으로 이주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온난화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조만간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막화가 되어지는 영역들도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사막화된 곳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의 황폐화를 경고하는 영화들이 꽤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황폐된 지구로부터 인간을 이주시키기 위한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그런 탐사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가서 그 속에서 외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이 영화가 웜홀, 블랙홀, 일반 상대론 굉장히 멋있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흥미진진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굳이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 이 마크 와트니가 우리 이웃 행성인 화성에서 하물며 지구와 교신을 하면서 나름 즐겁게 2년 동안 화성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성이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크가 외롭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화성 전역은 그냥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는 1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화성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소의 대기압이 지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은 대기압에서는 우리의 피가 쉽게 끓어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심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가 황폐해져서 옮겨갈 수 있는 곳은 사실 화성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물리적 조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암석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발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가 지구의 한 1.5배 정도 돼서 지구에서는 1년, 그러니까 화성의 1년은 지구에서의 2년의 시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도 화성의 하루는 화성의 자전 속도가 지구랑 거의 비슷해서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전축도 한 25도,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죠.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의 한 40%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대기의 1%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최고 30도까지 갈 수 있지만 추운 쪽은 영하 1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차가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액체의 물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얼음 상태로는 동토층, 우리 그 지구에서 있는 동토층과 같이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를 잃어버리고 났습니다. 만약 거리를 생각한다면, 아니 금성이 화성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한 행성입니다. 사실 화성을 지구화시키는 화성 테라포밍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칼 세이근이 첫 번째 테라포밍의 후보지로 생각했던 것은 금성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성 탐사를 통해서 금성이 결코 인간이 이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금성의 조건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화성이나 지구처럼 암석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구랑 비슷해서 중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화성보다는 지구에 더 가깝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루가 금성의 하루는 지구의 243일에 해당되고,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느리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자전축은 남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만 유일하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금성을 우리가 이주해야 될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기압입니다. 지구의 약 100배 정도 되는 100기압 정도의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온난화가 생각나시죠? 이 금성에서는 엄청난 온난화가 일어나서 결국 금성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50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형태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불려서 우주로 날아가고 없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성을 바라보면은 비너스를 상상하시지 않게 되겠죠.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의 가마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을 우리가 이주해야 될 그럴 행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에 태양계 바깥쪽으로 큰 기체, 거대한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목성을 비롯해서. 하지만 태양 가까이에 보면 아주 작은 이런 암석의 행성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비슷한 성격을 나눌 것 같지만 현재의 이 세 개의 금성, 지구, 화성을 보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 개 행성의 이 다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행성들의 현재 모습은 행성들이 태어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운명을 결정할 두 가지 조건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태어날 때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사이즈로 태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역시 이 중심에 있는 별이 어떤 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고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계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연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주에는 현재 태어나고 있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고 있는 별들을 관측해서 연구를 하면 태양이 어떻게 태어나서 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행성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주에는
이런 먼지 덩어리, 먼지와 기체가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성간구름이라고 불리우는 덩어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간구름 덩어리가 자기 중력 때문에 서서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중간에 별을 만들게 되고 주위에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별이 만들어졌다, 별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까요? 별, 태양.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그 빛은 바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00만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성간구름은 영하 260도 정도의 차가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간구름이 점점 수축해서 100만 배만큼 압축이 되면은 그 안의 온도가 1000만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는 응애하듯이 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 차이가 100만 배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100만 배를 줄여놓고 그리면 여러분이 이 행성을 보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냥 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간구름이 자기 중력에 의해서 점점 수축하면서 회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전 때문에 이런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회전하는 원반에서 이렇게 행성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에 66개의 이런 전파 망원경들을 묶어서 거대한, 이것은 세계 최대로 큰 그런 전파 간섭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알마입니다. 이 왼쪽 이미지는 실제 알마가 관측한 원반인데요. HL 타우라고 하는 아기별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원반입니다. 그리고 이 원반에 차가운 먼지 티끌들이 내고 있는 전파를 이 전파 망원경들이 관측을 한 결과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이테 같이 뭔가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무슨 나무 나이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검은 선들이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 동영상이 물질들이 중심으로 아기별로 끌려 들어가면서 회전하면서 바로 원반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반을 단면으로 잘려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 원반을 데우고 있기 때문에 원반 표면이 뜨겁고 그리고 원반 안쪽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간 물질에는 먼지 티끌이랑 기체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 뒤섞여 있던 먼지 티끌들이 원반에서는 이렇게 중심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아서는 서로 부딪히면서 크기를 불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자갈 만한 사이즈가 됐다가 점점점 자라나서 암석 덩어리, 바위와 같은 암석 덩어리들을 만들게 되고 바로 이런 암석 덩어리가 행성을 만들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원반을, 이건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관측한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데요. 보면은 큰 하나의 암석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중심별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자기 공정 궤도를 따라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다 청소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질량은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길들을 이렇게 청소하고 보면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별,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원반을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은 행성들이 이 원반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의 표면에 뭐가 있다면 생명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물이 있으면, 그렇죠? 액체에 물이 존재하면 생명 현상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표에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암석형 행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중심별에서 너무 가까이 위치한 그런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모든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너무 차가워서 대부분의 물질이 얼음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곳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생명 현상을 촉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형 행성이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 영역을 생명 서식 지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형 행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석형이라서 암석에 표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발 디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서식 지대라는 것이 액체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중심의 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이렇게 올려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별은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붉은색을 띠고요. 수도꼭지와 그 반대죠. 그래서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띠고, 그리고 뜨거운 별은 뜨거울수록 푸른색의 빛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파란색의 별을 본다면 아우 추워 시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뜨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별의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 질량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시를 크게 해뒀죠. 그래서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 주위에서의 생명 서식 지대보다 푸르고 질량이 크고, 그죠? 온도가 높은 별 주위에서는 그 생명 서식 지대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행성에 있는 지적 생명체와 교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생명 서식 지역을 찾아서, 어떤 별 주위에서 생명 서식 지대를 찾아서 그 행성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의 수명이 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별의 온도와 밝기를 나타내 주는 그런 색 등급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을 여기다가 각각의 온도와 별의 온도와 밝기를 찍으면 약 90%의 별이 이 대각선, 주계열이라고 불리는 이 대각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주계열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각선을 보시면은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아주 질량이 큽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근데 비해서 온도가 낮고 질량이 작은 별은 붉죠. 그런데 이 별들은 이 질량에 의해서 자기의 수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억 년 맞습니다. 100억 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50억 년 정도 살았으니까 아직 50억 년을 더 살아갈 것입니다. 별은 질량이 크고 밝으면, 뜨거우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고 붉은 별들은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정도 되는 별의 수명은, 태양은 100억 년이었죠. 2배만 돼도 약 20억 년입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약 10배다. 그러면 그 별의 수명은 3천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발현되고, 그리고 우리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명을
이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억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신을 하고 싶다면, 지적 생명체와 교신을 하고 싶다면 질량이 큰 별 주위에 있는 행성, 아무리 생명서식지대에 놓여 있는 행성일지라도 적당한 후보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같은 별 주위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한 미션이 바로 케플러 미션입니다. 2009년에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2,300여 개의 외계 행성이 확실하게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생명서식지대에 위치한 지구와 같은 지구 정도의 사이즈의 행성은 한 20여 개가 됩니다. 이 케플러 미션으로서 약 20만 개의 별을 조사해서 20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에서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한 1,0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우리와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플러 미션은 바로 하나의 행성이 이 중심별을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면 그 중심별의 밝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줄어드는 빛의 밝기를, 중심별의 밝기를 찾아서 행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행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개, 1000만 개의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태양계 내에서 화성밖에 없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유일한 인공물은 보이저 1호입니다. 그것도 36년이나 걸려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주할 곳을 찾는다면 태양계 내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후보지는 금성, 수성 아닙니다. 바로 화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지만 마션에서 보셨듯이 이 화성이 아직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성의 현재 환경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화성 탐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90년대 말쯤 되면은 이렇게 로버들을 갖다가 직접 화성 표면에다가 내려보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에 따르면 현재는 완전히 사막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을 보내주고, 그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재로는 화성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 형태고, 그렇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으며, 그리고 현재는 화산 활동이 없고, 그리고 자기장도 없고 팡구조론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화성에는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화성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화성의 상태를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상태로 바꿔놔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화성의 테라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기 물이 존재한다라는, 얼음 상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물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구에서 배운 게 있죠.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그대로 여기다가 화성에다 옮겨오면 물을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제 물을 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사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화성을 지구화 시킬 것이다 라고 내놓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따르면 테라포밍
플랜에 따르면 크게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화성을 지구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대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표면에 액체 물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는 대기도 있고 물이 있으니 화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고,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산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밑에 이렇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온실가스들을 갖다가 가능하면 많이 보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9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약 5천억 달러의 돈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물이 흐르게 하는 이 과정은 이미 있는 동토층에 있는 얼음을 녹이는 것도 있지만, 인공 강우를 만들거나 또는 소행성에 있는 그런 물들을 가져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120년 정도, 그리고 7천억 달러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도 있고 물도 있으면 그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화성을 온난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공장을 가동해서 역시 화석 연료를 태우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수소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따뜻하게 한다거나, 또는 소행성을 끌어들여서 부딪히게 해서 데운다거나, 이런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150년, 그리고 약 9천억 달러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잘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인공 미생물을 갖다가 인위적인 그런 미생물들을 갖다가 퍼뜨리고, 그리고 유전자적으로 잘 조작돼 강하게 만든 식물들을 갖다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화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단 짧네요. 50년, 그리고 드는 돈이 약 3천억 달러가 들고요.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완전 녹지화가 됐어요.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물들을 짓고,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상시화시켜야 되겠죠. 우주 왕복선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조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토탈 예산이 한 3조 7천억 달러가 들고요. 50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라포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물자들 다 화성으로 날라야 되는데, 이 발사체는 한번 우주선을 밀어 올리고 나면은 쓸 수 없는 일회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발사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페이스 X사에서 펠콘 9이라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가 다시 발사대로 무사히 착륙시킨 그런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화성의 지구화에 드는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 개척의 시기를 굉장히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화성이 테라포밍이 되고 나면, 지구화가 되고 나면 화성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구에 살면서 화성으로 휴가를 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 티켓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우절 기념으로 올린 그런 가짜 상품권인 여행 티켓인데요. 수세기 내에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티켓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곳이 빈집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화성에는 진짜 생명체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화성이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구에도 엄청나게 극한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태에서도,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생명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유기물질이 우주에서 쉽게 발견이 됩니다. 아까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강구름뿐만 아니라 소행성, 해성 이런 데서도 이미 유기 분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 표면에, 지표에 첫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 생명체가 우주에는 굉장히 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극한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온도가 높거나 굉장히 온도가 낮거나 극산성이거나 아니면 압력이 굉장히 높거나 낮거나 또는 자외선이 무지 많은 그런 곳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 어김없이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여기 있는데요. 옐로스톤에 있는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여기는 수온이 7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생명체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죠.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이 완보동물은 이렇게 극한 온도, 영하, 영상, 엄청난 극한 온도와 그리고 진공 상태, 그리고 수십 기압의 극한 환경, 그리고 보면은 엄청난 방사선이 있는 곳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DNA가 파괴되어도 24시간 안에 이렇게 DNA를 회복해내는 그런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라는 그런 생명체도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극한 환경이 존재하고 그런 극한 환경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극한 환경을 갖고 있는 우주 어딘가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그런 극한 생명체와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행성과학을 묶은 학문을 우리는 우주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우주생물학, 왠지 지구 밖 어디선가 생명체를 찾아서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체를 오직 어디에서만? 지구에서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생명체의 표본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주 환경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아주 극한 환경에 있는 그런 극한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주 생물학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탐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부터 쭉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계속 우리는 화성을 탐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화성 탐사의 주 목적이 바로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런 끊임없는 탐사를 해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그 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주해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화성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대한 기체 행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인 타이탄과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새로운 탐사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타이탄에는 메탄의 호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 역시 물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생화학 활동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메탄을 매개로 하는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로파 같은 경우는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막 무늬들이 줄무늬들이 많이 있죠. 사실 유로파는 표면이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 밑에 지구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은 바닷물처럼 소금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균열이 생겨서 붉은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바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그 바닷물에는 이 토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조성력 때문에 우리의 그 해저, 바다, 우리 지구상에서 해저 밑에 있는 그런 열수구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귀여운 생명체들이 저 유로파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바다에서 유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이런 힘겨운 탐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화성에 있는 또는 화성을 전초기지로 해서 소행성들에 있는 광물 자원을 갖다가 얻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탐사는 바로 인간의 호기심,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오직 혼자인지 또는 지구 밖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우주 여행은 가능할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적인 호기심의 결과로서 우리는 계속 탐사를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탐구를 하게 하고, 즉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고 현재의 과학 문명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학 문명 토대에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화성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화성을 지구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 아직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많은 기술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는 것을, 의문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미래과학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2030년에 화성에 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강연에서 들으셨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연 때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